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개론 용어 정리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교재를 보시게 되면 두 번째 무임승차자의 문제라고 나와 있죠. 무임승차자의 문제. 무임승차자라고 할 때 무임이라고 하는 말은 일정한 대가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겠죠. 그 다음에 승차자라고 하는 것은 그 대가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어떤 전철이라든지 교통 수단을 이용할 때 우리가 무임승차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경제학에서 무임승차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책론에서 시장 실패의 원인 중에 하나로 배웠던 부분이 바로 공공재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공공재의 두 가지 특성 중 하나인 비배제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공공재는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서도 그 혜택과 이익은 누릴 수가 있다 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대가나 비용은 지불하지 않으려 하면서도 그 공공재의 이익과 혜택은 누리고자 하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무임승차자의 문제 또는 잘하는 말을 빼고 무임승차의 문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 다음 그 위를 보시면 마찰적 공가라는 말이 나오는데, 원래 공가라고 하는 것은 빌공짜 집가거든요. 따라서 집이 비어 있는 상태를 우리는 공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찰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따라서 일시적으로 집이 비어 있는 상태를 우린 마찰적 공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택이 비어 있는 상태에 있겠는가, 그 원인을 따져보았더니 주택의 이동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주택이 비어 있는 상태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마찰적 공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깐 그림을 그리게 되면, 여기 이제 웅녀가 있어요. 웅녀가 우루사와 주택의 매매 계약을 맺고 그 우루사가 거주하고 있던 주택을 구입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때 웅녀가 우루사 집으로 이사를 한다는 겁니다. 요 이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주택의 이동이다 또는 주거의 이동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때 웅녀의 이삿짐 차가 우루사 집 앞에 도착할 때까지는 우루사의 집이 공가, 비어 있어야만 이 이삿짐이 집으로 들어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마찰적 공가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쭉 내려오다 보면 민감도 분석, 즉 감흥도 분석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그 투자 타당성 분석에 있어서 위험의 크기를 분석하는 하나의 기법, 모형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민감도 분석을 얘기할 때는 이 독립 변수의 변화에 대한 종속 변수의 변화 정도를 우리가 민감도라고 말을 하거든요. 말들이 좀 어렵지요. 이럴 때 지금 저는 독립 변수라는 말을 썼고 또 종속 변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 독립 변수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그 의미를 해석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원인에 따른 결과 부분이 바로 종속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부분이 바로 투자 부분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투자에 있어서 투자의 결과, 즉 종속 변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수익의 발생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수익을 측정하는 게 나중에 구체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지겠지만 수년가라든지 내부 수익률, 이런 부분을 우리가 투자의 결과인 수익, 즉 종속 변수라고 말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 독립 변수, 즉 원인에 해당하는 부분은 종속 변수, 즉 결과인 투자의 결과인 수익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원인들을 우리가 독립 변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때는 예컨대 영업
비용이라든지 또는 뭐 공실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영업비용이나 공실률 등의 수익에 영향을 주는 원인들이 변화할 때 그 결과로서 수익이 얼마만큼 큰 폭으로 또는 작은 폭으로 변동하느냐, 이것을 측정하는 걸 우리가 민감도 분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수익에 영향을 주는 원인이 조금 변동했다 했을 때 그 결과인 수익이 큰 폭으로 변동한다면 이것은 결코 안정적인 투자 대안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민감도가 크다 또는 민감도가 높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감도가 높다는 것은 투자 수익에 영향을 주는 원인을 조금만 변동시키더라도 그 결과로서의 수익이 큰 폭으로 변동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 대안은 결코 안정적인 투자 대안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안정적이지 못하다면 그 투자와 관련된 위험 역시 높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관점에서 투자의 위험을 측정하는 분석 기법 중에 하나가 바로 민감도 분석이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민감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그 투자와 관련된 위험 역시 높음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민감도 분석의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를 보시면 매가 할인 저당이란 말이 나옵니다. 매가 할인 저당.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만약에 시장의 금리, 이때 금리는 결국 이자율이잖아요. 그럼 상식적으로 금리가 높게 오르는 경우라면 이자 부담이 커지겠죠. 그럼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자가 비싸서 돈을 못 빌리겠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돈을 못 빌린다는 말을 우리는 대출 수요가 또는 자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못 빌리게 되면 고가품인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 힘은 작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즉 다시 말하면 대출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서 구매력이 줄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걸 첫 번째 전제로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주택의 공급자, 뭐 이때 주택 공급자란 말을 뭐 개발업자, 건설업자 이렇게 말을 바꿔도 전혀 상관이 없겠어요. 이런 주택 공급자 입장에서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맞아요. 뭐 좋은 말로 하면 분양한다, 매각한다 할 것이고, 우리가 일상으로 쓰는 말로 하면 팔아먹을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주택 공급자 입장에서 이제 주택을 다 완성해서 공급함으로써 그걸 팔아먹음으로써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이 상황에서 시장의 이자율이 높게 올라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택 공급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어서 시장에 공급하는 그 주택이 잘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리겠죠. 돈이 없으니까 안 팔릴 수밖에 없어요. 그 안 팔리는 경우에 결국 발등에 불 떨어진 건 누굽니까? 수요자가 아니라 공급자가. 당연히 발등에 불이 떨어졌겠죠. 이럴 때 주택 공급자가 스스로 일반적인 대출 조건, 예컨대 대출 금리 또는 대출 기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금융 조건 또는 대출 조건이라고 하는데, 그런 시중의 대출 조건, 금융 조건보다 훨씬 대출 기간은 길고 대출 이자율, 즉 금리는 낮은 조건의 융자를 알선 제공해 주는 경우를 매가 할인 저당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요, 신축 아파트 이 벽면에 대형 플랜카드가 걸려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가까이 다가가서 보았더니 굉장히 조건이 좋더란 얘기예요. 이자율도, 대출 금리도 일반 시중 은행의 금리보다 상당히 저렴하고요. 또 대출 기간도 대단히 장기간, 기간이 길더라는 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돈을 빌려서 그 빌린 돈을 갚는 기간, 대출 기간 또는 상환 기간이 장기일수록 빚을 갚는 부담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유리한 조건이 이 플랜카드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주택 공급자가 그 주택의 소비자 또는 수요자들을 위해서 그런 좋은 조건의 대출을 알선 제공하겠습니까?
겉으로는 그러하겠죠. 근데 실제로는 자기들이 지금 물건을 팔아먹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직접 발로 뛰어서 시중의 은행의 금융조건, 대출 조건보다 훨씬 유리한 장기 저리의 조건의 대출을 알선 제공해 주는 경우를 우리는 메가 할인 저당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뒷장을 넘겨보시면 뭐 맹지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런 맹지는 예전에 부동산 총론 때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게 맹이 앞 못 볼 맹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앞을 보지 못한다. 이 말이 뭐냐면 어떤 땅이 있다고 할 때 그 땅이 주변의 다른 땅으로 에워싸여 있음으로 인하여 그 땅의 어떤 면도 공도, 여기서 말하는 공도란 말은 도로거든요. 도로에 접속된 면이 없는 땅을 우리 뭐라고 표현한다? 맹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케이? 자, 우리가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요. 자, 여기 이제 땅이 있어요. 그럼 사방이 도로란 말이죠. 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럴 때 이렇게 9등분해서 토지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 가운데 토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땅들은 한쪽 면이라도 전부 도로에 접속된 그 도로에 연결된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운데 토지는요, 사방이 다른 토지로 에워싸여 있기 때문에 그 토지의 어떤 면도 도로, 즉 길과 접속된 면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토지를 맹지라고 하고요. 이런 맹지는 건축법상 건축이 제한됩니다. 즉 쉽게 말하면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것이 바로 맹지의 의미가 되겠고요. 또 한 장을 넘겨보시면 변이계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변이계수. 자, 이 변이계수를 우리가 뭐 상대 위험계수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위험을 측정함에 있어서 위험은 크게 절대적 위험과 상대적 위험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거든요. 이때 이 상대적 위험을 측정하는 어떤 수단, 지표가 바로 변이계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변이계수가 상대적 위험을 구하는 계수이기 때문에 상대 위험계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더라는 거죠. 근데 변이계수는 구하는 공식이 기대 수익률 분의 표준 편차로 그 값을 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나중에 이제 본 수업이 진행이 되면서 변이계수 값을 구하는 계산 문제도 한번 접촉할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대수율 값은 우리가 어떤 공식을 가지고 값을 구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표준 편차 값은 그 조건으로 주어지거든요. 따라서 별도로 구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리 어려운 계산은 아니다.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변이계수도 어차피 상대적 위험이든 절대적 위험이든 위험은 위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이계수가 높다, 변이계수 값이 크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다는 의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우리는 수익은 높은 쪽을 선택할 것이고 위험은 낮은 쪽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변이계수 값을 구했을 때 그 값이 작은 쪽이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기 때문에 해당 투자 대안이 상대방보다 보다 우월한 투자 대안이다. 이렇게 선택이 될 수 있더라는 거죠. 이 값을 구하는 게 무슨 계수다? 변이계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쭉 내려오시다 보면 이 비배제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비배제성은 그 앞서서 언급한 무임승차자의 문제와 상당히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비배제성이라고 하는 건 말뜻 그대로 해석하면 맨 앞에 비라고 하는 것은 부정의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뭐뭐 할 수 없다.
없다, 뭐뭐가 아니다, 안일비거든요. 한자로 보면. 따라서 배제시킬 수 없다, 배제할 수 없다는 성격, 이것이 바로 비배제성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배제시킬 수 없느냐? 여러분 이제 다시 공공재라는 말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공공재라고 하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의미한다, 이렇게 배우신 바가 있죠. 공공재 별거 아니에요. 뭐 도로다, 가로등, 가로수, 횡단보도, 신호등, 뭐 철도, 공항,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공공재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컨대 가로등을 한번 예를 들어보자 이거예요. 그럼 가로등을 설치하게 되면 주변이 밝아지기 때문에 각종 범죄와 사고의 방지가 가능해진다라는 말씀드린 바가 있죠. 이때 각종 사고나 범죄의 방지는 가로등이라는 공공재 설치의 이익 또는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로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비용이 들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너도 나도 가로등이라는 공공재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담하지 않으려 하더라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가로등이라는 공공재가 설치가 되었을 때 그 가로등 설치 혜택으로부터 배제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걸 우리는 비배제성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원래 뜻은 이런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하자? 대가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서도 그 해당 재화, 즉 그 물건의 공공재의 소비가 가능하다는 특성, 이것을 비배제성이라 한다,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문제를 푸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또한 쭉 내려오시다 보면 비할인 방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상당히 중요한 표현이죠. 자, 비할인, 이것도 맨 앞에 부정의 의미를 담고 있는 안일 비자가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 뭐뭐 하지 않는다, 뭐뭐 할 수 없다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근데 뒤에 보면 할인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따라서 비할인은 할인한다, 할인하지 않는다. 그렇죠. 할인하지 않는다. 맞아요. 근데 과연 이때 할인한다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정확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역시도 투자론에서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어떤 부동산이 있다고 할 때 그 부동산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이걸 따지는 것을 우리는 투자 타당성을 분석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분석하는 방법은 결국 할인 방식과 비할인 방식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할인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여러분 화폐의 시간 가치를 앞선 시간에 들어본 바가 있어요. 물론 예전에 들어보셨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 것도 모두 다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거나 좌절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이럴 때 화폐의 시간을 배우다 보면 할인한다는 말은 첫 번째 어떤 뜻이다? 미래의 돈 가치를 현재의 돈 가치로 바꾸어주는 작업, 활동을 우리가 할인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넓게 보면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꾸든 뭐 반대로 현재의 돈 가치를 미래의 돈 가치로 바꾸든 간에 이것은 돈의 가치를 고려한다, 돈 가치를 따진다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할인한다는 것은 화폐, 자, 화폐는 돈이죠. 따라서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여 타당성을 분석하는 방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거 반대가 뭐예요? 비할인이죠. 그럼 할인하지 않잖아요. 할인하지 않는다, 그 말은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만들지 않는다. 다르게 바꾸면 돈 가치를 따지지 않는다. 따라서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식을 우린 뭐라고 해요? 비할인 방식,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중에 이제 구체적인 방법의 종류는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비할인 방식에는
회수기간법, 비율분석법, 어림셈법, 회계적 이익률법 등이 해당이 된다. 이런 종류는요, 단순 암기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히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비할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뒷장을 넘겨보시면 빈지라는 말이 나오죠. 빈지. 자, 빈지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법적으로 소유할 수는 없어요. 즉 법적으로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실질적인 이익은 있는 토지를 우리가 빈지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빈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닷물이 다 들어왔을 때를 간조라고 해요, 만조라고 해요. 만조라고 하겠죠. 그렇죠. 그 만조 수위선이란 말은 바닷물이 다 들어온 경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바닷물이 다 들어왔을 때부터 등기 능력이 있는 토지 사이의 토지를 우리가 빈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림을 그려보죠. 자, 이제 여기 이렇게 땅이 있어요. 땅이 있는데 바닷물이 다 찼대요. 그럼 여기가 만조가 되겠죠. 자, 바닷물이 다 차는 경우를 만조라고 해요. 근데 요 수직선 앞부터 등기 능력이 있대요. 여러분, 등기 능력이 있다는 말은 등기할 수 있다는 의미가 돼요.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은 법적으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되거든요. 오케이? 그런데 빈지라고 하는 의미는 이 등기 능력이 있는 토지와 만조 수위선 사이의 토지,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빈지다 이렇게 말해요. 따라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요 앞쪽부터 수직선 앞쪽부터 등기할 수 있고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죠. 그런데 빈지는 등기 능력이 없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등기 능력이 없다, 등기할 수 없다. 그 말은 법적으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는 없다. 오케이? 자, 그런데 이 빈지를 이용하여 실질적인 이익은 얻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빈지를 쉽게 말하면 이 백사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사장, 모래밭. 우리 그 해변의 모래밭 보면은 그 해변의 모래밭이 특정 개인의 소유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어때요? 뭐 모래밭에서 모래찜질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뭐 어때요? 뭐 거부가 새집다오 헌집 줄게. 이게 무슨 놀이예요? 그 유명한 재건축 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놀이도 즐길 수가 있다는 거죠. 또한 자기야 나 잡아봐라 하면서 잡히면 쥐기 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이익은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런 관점에서 빈지를 압축하면 등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소유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인 이익, 즉 활용 실익은 있는 토지이다 라고 정의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를 보면 보수적 예측이란 말 나오는데요. 특히 이제 그 증권 방송 이런 걸 잘 보시다 보면 이 전문가라고 나오시는 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신 표현 중에 하나가 보수적으로 예측하세요.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보수적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그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은 가급적 낮게 예측하고 그 투자에 지출되는 비용은 가급적 높게 적용하는 방식을 바로 뭐라고 한다? 보수적 예측이다 이렇게 말해요. 오케이? 그래서 한마디로 압축하면 수익은 가급적 낮게 지출 또는 비용은 가급적 높게 예측하는 방법을 우리가 보수적 예측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간단한 예를 든다면요, 예컨대 A라는 상가에 투자하면 일반적으로 10%의 수익은 나올 것이 예상이 되는 상황일 때 10%가 아니라 뭐 6%, 7%의 수익만 나올 거로 보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보수적으로 예측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어때요? 예상 수익이 낮게 예측이 되겠죠. 근데 그 예상되는 수익률을 낮게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익률이 투자자가 원하는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때는 투자를 하더라도 별다른 위험이 없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수적 예측은 일종의 위험 회피 전략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그다음 그 아래 보면 보완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미 대체제 보완제 말은 벌써 좀 익숙해 있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보완제라고 하는 건 뭐냐? 서로 다른 두 개의 재화, 즉 두 개의 물건이 서로 따로 이용될 때보다는 함께 섞여서 함께 사용될 때에 그 소비자의 만족이 더 높아지는 물건을 우리가 보완제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소비자가 어떤 물건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의 정도를 우린 경제학적 용어로 효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아시겠죠? 따라서 우리가 보통 효용이 높다, 효용이 크다 이 말은 내가 그 물건 잘 샀다, 그 물건 소비를 통해서 느끼는 만족감이 크다, 보통 이렇게 말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아시겠죠? 가장 대표적으로 커피와 설탕, 또 만년필과 잉크 등이 바로 보완제 관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커피 따로 설탕 따로 사용 소비할 때보다는 커피와 설탕을 함께 사용할 때 소비자의 만족, 즉 효용이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물론 아메리칸 스타일 블랙을 즐기는 분들은 이런 예가 잘 통하지는 않겠죠. 자,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보통은 설탕과 어떤 커피를 함께 이용할 때 만족도가 높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또 만년필과 잉크도 마찬가지예요. 만년필에 잉크를 채우지 않으면 그 만년필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지 않겠습니까? 가끔 만년필의 용도를 착각한 나머지 그 만년필의 뾰족한 부분으로 남을 찌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바로 보완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보완제는요, 이 서로 다른 두 개의 물건에 있어서 어느 한 물건의 가격이 변화하는 방향과 다른 물건의 수요량이 변화하는 방향이 반비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바뀌는 경우가 바로 보완제에 해당이 되겠거든요. 자, 우리 조금 전에 했던 거, 자, 커피와 설탕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커피와 설탕. 자, 상호 보완제의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이럴 때 커피를 편의상 A라는 물건이라고 보고요. 설탕을 B라는 물건이라고 보자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커피의 가격이 오르게 되면 여러분 어떤 물건이든 그 물건 값이 비싸지면은요. 값의 어떤 가격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그 물건을 가격이 오르기보다는 더 사요, 덜 사요, 덜 살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커피를 구입하고자 하는 양, 즉 커피 수요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커피를 덜 사게 되면 그만큼 커피를 덜 소비하게 되므로 커피에 타서 함께 사용하는 설탕도 그만큼 수요량이 줄어들 수밖에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 경우에 A라는 물건의 가격이 오를 때 B라는 다른 물건의 수요량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어떤 한 물건의 가격이 변화하는 방향과 다른 물건의 수요량이 변화하는 방향이 서로 반대인 경우를 우리는 보완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저런 것들도 압축해서 암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 방향은 보완제 이런 식으로 외울 수도 있겠거든요.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오다 보면 복합개념이란 말이 나와요. 자, 복합개념 다들 아시겠지만 복합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학의 성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부동산학은 그 성격을 구분할 때 여러 주변 과학의 영향을 받아 성립이 됐기 때문에 종합과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배우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종합과학의 성격을 갖는 부동산학의 성립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학문 분야가 법학, 경제학, 기술, 즉 건축,
공학 세 가지 학문 분야가 있다라고 했죠. 이때 법학과 연결되는 측면을 법률적 측면, 경제학은 경제적 측면, 건축공학은 기술적 측면으로 구분해 볼 수 있고, 이때 법률, 경제, 기술적 측면을 묶으면 3대 측면으로서 부동산을 법률적 측면,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으로 접근하는 경우를 우리가 복합 개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파트를 막론하고 복합 개념이란 말이 나오면 법률, 경제, 기술, 앞글자를 따면 법, 경기 3대 측면으로 접근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합 개념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관리론에 가면 관리론에도 복합 개념의 관리라는 제목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복합 개념이 법률, 경제, 기술 3대 측면이니까 뒤에 관리를 붙이면 법률적 측면의 관리, 경제적 측면의 관리, 기술적 측면의 관리를 모두 묶었을 때 우리는 복합 개념의 관리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그 아래에 보시면 복합 부동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복합 부동산. 여러분 복합 부동산은요. 법률적으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물건이 결합해서 일체로, 여기서 일체로란 말은 하나의 물건처럼 이런 뜻이에요. 일체로 이용 거래되는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복합 부동산이다 라고 말해요. 근데 복합 부동산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토지 플러스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주택을 거래하게 되면 내가 주택을 매입했어요. 그 주택을 구입했죠. 이런 경우에 토지와 관련된 문서를 하나 받고 그 주거용 건물, 주택과 관련된 문서 두 가지를 받습니다. 바로 이런 그 문서를 두 가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주택이란 물건 하나를 거래한 것처럼 보이지만 법률적으로는 주거용 건물과 그 건물이 세워져 있는 토지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물건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토지와 건물은 법적으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물건이지만 이것이 결합되어 주택을 이용하고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는 마치 하나의 물건처럼 이용이 되고 하나의 물건처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경우를 부동산학에서는 복합 부동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한 장을 넘겨보시면 자, 부동산 활동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부동산 활동은 이미 우리 총론 수업 때 가볍게 언급을 해드린 바가 있어요. 자, 부동산 활동이란 누가? 인간이 무엇을 대상으로?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여러 관리적 측면의 행위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행위이며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의 행위는 모두 부동산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단적인 예로 부동산 개발 나옵니다. 누가 개발합니까? 인간이 개발합니다. 무엇을 개발합니까? 부동산을 개발합니다. 따라서 개발이라는 행위의 주체는 인간이고 그 개발이라는 행위의 객체, 대상은 부동산이 되는 셈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관점에서 부동산 개발도 부동산을 대상으로 인간이 개발하기 때문에 부동산 활동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투자, 자, 투자 누가 합니까? 인간이 합니다. 무엇을 대상으로 투자합니까? 부동산을 대상으로 투자합니다. 역시 부동산 투자도 부동산 활동에 포함이 되겠죠. 감정평가합니다. 감정평가, 자, 토지나 건물 등의 가치를 판단하는 게 감정평가 아니겠습니까? 누가 합니까? 인간이 합니다. 무엇의 가치를 평가합니까?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다, 관리다, 개발이다, 투자다, 이 모든 활동이 바로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 행위의 대상이 부동산이라면 이걸 전부 묶어서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부동산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아래를 보시면 부의 지렛대 효과란 말 나오죠. 부의 지렛대 효과. 일단 앞에 부라는 말을 빼볼까요? 지렛대 효과입니다. 여러분 지렛대 효과는 이제 투자론에서 투자의 장점 부분에 나왔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지렛대 효과는 우리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본 적이 있어요? 남의 돈이죠. 남의 돈, 즉 타인 자본. 남의 돈을 네 글자로 타인 자본 이렇게 말해요. 그럼 남의 돈을 이용해서 나의 수익을 높이는 효과를 우린 지렛대 효과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단적인 예로 전세를 안고 주택을 구입하는 것도 일종의 지렛대 효과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왜냐? 이때 전세를 안고 내 집을 마련했다면 나는 내 집 마련의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어요. 또 나중에 그 집을 팔아서 양도 차익을 얻을 수도 있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힘은 전세 보증금의 바탕을 두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전세 보증금은 나의 돈이 아니라 세입자, 즉 남의 돈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지렛대 효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렛대 효과는 크게 정의 지렛대, 부의 지렛대, 중립적 지렛대 효과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부의 지렛대 효과는요. 잘 생각해 봐요. 남한테 돈을 빌려와서 투자를 했잖아요. 그럼 투자의 결과 수익이 나오겠죠. 근데 그 발생한 수익으로 우리가 이제 남한테 돈을 빌리면 원금의 이자를 합해서 갚게 되지 않습니까? 이걸 예쁘게 포장하면 원리금 상환액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원리금 상환액을 갚지도 못하는, 즉 원금과 이자를 채 갚지도 못하는 경우를 부의 지렛대 효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남한테 돈 빌려옵니다. 투자했습니다.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 발생한 수익으로 원리금을 갚기도 부족한 상태를 우린 뭐라고 표현합니까? 부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일상생활용으로 바꾸면요. 내가 눈에 뭐가 씌었지, 내가 바보였어, 왜 이렇게 돈을 빌려와가지고 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을까? 이런 경우가 바로 부의 지렛대 효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보시면 또 부의 외부 효과란 말이 나옵니다. 이것도 부라는 말 잠깐 빼보죠. 여러분 외부 효과는 정책론에서 시장 실패의 원인 중에 하나로 배우신 바가 있어요. 근데 외부 효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의 행위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를 우리가 외부 효과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를 정의 외부 효과, 의도하지 않은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를 우리가 부의 외부 효과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 가지 조심할 것은요. 이 정의다 부다 이것은 이 결과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외부 효과라는 말을 쓰고자 할 때는 일단 어떤 행위가 처음부터 의도하지 않아야 되는 거지 의도한 결과는 절대 외부 효과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다는 거, 이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보시면 이제 부증성이라는 말 나오죠. 이때 부나 비라는 말은 할 수 없다, 뭐뭐가 아니다, 부정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럼 증은 증가할 증이죠. 따라서 부증성은 무엇인가 그 양을 증가시킬 수 없다, 늘릴 수 없다는 성격, 이걸 우리는 부증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부증성은요, 토지의 특성 중 토지의 자연적 특성에 해당이 되는데 토지는 인공물이 아니다. 즉 토지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건이 아니라 자연 상태 그대로 존재하는 자연물이기 때문에 토지의 량 자체를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늘릴 수 없다, 증가시킬 수 없다는 성격, 이걸 우리는 부증성이라고 말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토지의 면적, 토지의 절대적인 존재량은 인간의 힘으로 증가시킬 수 없다는 성격을 뭐라고 한다? 부증성.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뒷장을 넘겨보시면 부채 감당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부채 감당률은 이제 공식이 있거든요. 근데 공식을 따져보기 전에 여러분 부채란 말이 어떤 뜻이에요? 부채.
부채를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요. 빚이에요. 빚. 부채는 빚이다. 그럼 뒤에 감당률을 연결해 보면 빚을 감당할 능력. 이걸 우리 뭐라고 표현해요? 부채 감당률이라고 말해요. 다시 한번 빚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뭐라 그래요? 부채 감당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빚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큰 게 좋을까요? 작은 게 좋을까요? 당연히 큰 게 좋겠죠. 만약 빚을 감당할 능력이 작다면 그만큼 빚을 갚지 못할 가능성, 위험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부채 감당률은 클수록 유리하다, 우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부채 감당률은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자, 부채 감당률 줄여서 부감이라고 해볼게요. 자, 부채 감당률은 순두부거든요. 이때 부는 분모값으로서 부채 서비스액을 의미하고요. 수는 분자값으로서 순영업소득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순영업소득은요, 영업을 통해서 얻는 순수익이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성격을 따지면 순수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부채 서비스액은 쉽게 말하면 남한테 돈을 빌렸을 때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합해서 갚는 원리금 상환액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다.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다는 것은 어떤 값이 1보다 작다는 건 분모값이 분자값보다 크다는 뜻이거든요. 자, 우리 해석을 해볼게요. 자,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다. 이 말의 뜻은요. 영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순수익보다 빚을 갚아야 되는 원리금 상환액이 훨씬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익보다 빚 갚는 돈이 더 많아지게 되죠. 이럴 때 우리는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다는 말은 영업을 통해 얻는 수익보다 갚을 빚이 더 많다는 의미가 돼요. 그만큼 어때요? 빚을 갚을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빚을 갚을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채무 불이행, 즉 빚을 갚지 못할 가능성, 위험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부채 감당률은 1보다 클수록 유리하다, 우월하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올 수가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아래 보시면 부채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부채금융은요 말 그대로 타인자 부채가 빚이고 남의 돈이니까 어떤 그 담보를 설정하거나 이런 그 또는 채권을 발행한다거나 이름으로써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경우를 지분 부채금융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은행 가서 어떤 그 주택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오는 이런 담보금융 등은 바로 가장 대표적인 부채금융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나중에 보시면 이제 부채금융이 있으면 지분금이란 말이 있는데 지분금융은 자기 자본을 조달함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이고 부채금융은 빚이니까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의미상의 차이점을 익혀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잠시 쉬었다가 부채비율부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